안녕하십니까. 저는 고2를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는 노인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된 여자입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껏 장성시킨 특별할 거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 할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한 인생이었죠. 얼마 전에 겪게 된 제 상식으로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야말 일을 겪기 이전까지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도대체 너한테 진심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던 거니? 어떻게 이렇게 온 가족을 감쪽같이 속이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의 생각지도 못했던 면모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7순이나 먹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가족이라고 감싸 안았던 이의 부정을 마주했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이 나이 먹도록 그래도 어지간한 세상 풍파에는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제 착각이고 오만이었던 모양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둘 다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여성들이 퇴직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비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죠. 저 역시 그런 제 자리를 지키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살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평생을 애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 가지신 여성분들 중 이렇게 저처럼 평생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는 제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역시 가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끝까지 당신 일을 놓지 않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남편이라고 직장을 관두니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지. 자식이야 우리 둘이 같이 나온 건데 둘이 함께 고생하면 애 하나 있는 걸 제대로 키우지 못하겠어? 그나마 다른 사기업보다 여러 복지 정책이 일찍이 자리 잡은 공무원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렇듯 물심양면으로 제 고민을 함께 떠안아준 남편이 없었더라면 정년퇴직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도 저도 직장 생활하며 쓸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휴직이란 휴직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지금이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나 저 때만 하더라도 아직 그런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고 휴직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썼다가는 승진해서 밀리기 십상이었죠. 그러니 남편 역시 이러한 제 뜻을 함께 해준 것은 보장된 출세의 길을 선뜻 포기하고 가족들을 선택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일을 놓지 않고 싶으면서도 남편이 저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제게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대단하게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뭐 승진 좀 밀린다고 다른데처럼 일자리 보전 못할까봐 걱정해야 할 처지도 아니고. 일만 하면 살만하지 뭐. 남편 역시 저처럼 같은 공무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사실상 휴직이 어려웠던 당시 사기업에 다녔더라면 저도 꼼짝없이 밀려나버리고 말았겠죠. 이렇듯 서로 부부의 연을 맺긴 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만나 동료로서 저를 존중해준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저 역시 일찌감치 제 꿈을 접고 살아야 했겠죠. 퇴직한 지금까지도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넘어 퇴직할 때까지 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존감을 드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통틀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자부심이기도 하니까요. 직장 다니는 엄마로 살면서 아들에게 미안할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자식이라고는 아들인 우석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젊은 날에 아들 하나 낳은 이후로는 최대한 빨리 직장에 복귀해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엄마의 몫까지 다 하려 애쓰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전업주부로서 온 관심과 정성을 아이에게만 쏟아주시는 다른 어머니들보다는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집보다 아버지의 남편의 역할이 컸다곤 해도 아이가 늦게기에 엄마의 빈자리가 없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철난 소리를 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일하는 엄마라서 좋아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엄마가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 잘 안 계시기도 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정작이면 엄마 아빠 같이 나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할머니들이랑도 자주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부부 두 사람만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날 때는 양가 부모님들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집가고 아이 낳고 난 뒤에는 은근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길 원하는 딸 자식의 뜻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나야 내 자식 1인이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대단하신 분은 사부인이시다. 가끔은 내 자식인데도 다른 여자들처럼 살아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부인께서는 오죽하시겠어? 저희 친정어머니 말씀대로 아들 우석이를 살뜰히 돌봐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일하는 며느리인 저를 타박하신 적이 없으셨던 시어머니셨습니다. 지금도 공무원 사익감은 꽤나 선호받는 축에 들지만 저 시집 올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1등 사익감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럼 모자랄 것 없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부모라면 당연히 아들 내조 잘해줄 현숙하고 가정적인 며느리를 기대하셨겠죠. 제 주변의 다른 기혼 남성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아이 훈육과 집안일 문제는 전적으로 가정주부인 아내분이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혼 남성 공무원들은 집안일로 신경 거슬릴 일 없이 회사 일만 신경 쓰면 되는 입장이었죠.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제 남편과는 처지가 아주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결혼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만 저 때만 하더라도 제 남편처럼 사는 이들은 좋게 말하면 공처가 소리를 들었고 뒤에서는 남성주의적 사회에서 뒷전으로 밀린 덜 떨어진 취급까지 받기 일쑤였습니다. 기센 마누라 하나를 누르지 못해 남자 망신시킨다 이거였죠. 그걸 직접 겪는 남편이 몰랐을 리 만무하고 시부모님이라고 모르셨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은 죄도 없이 항상 움츠러드는 저였으나 며느리의 이런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시어머니셨어요. 예, 우석어미야. 네가 바깥에서는 바깥일한다고 애먹고 집에 돌아와서도 어미 노릇하겠다고 쉴 새 없이 애쓰는 거 알고 있다. 그게 어디 보통 노릇이겠니? 이 늙은이야 이제는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손자 내가 보는 거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이니 집안 걱정일랑 말고 일 잘 보고 알았지? 별일이 아니라뇨. 어머님, 저 어머님 없었으면 절대로 지금까지 회사 생활 못했어요. 자식이 되어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이 드신 시어머니께 은혜도 이런 다 갚지도 못할 은혜를 받고 있었으니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고부지간 갈등과 매운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더욱 제가 얼마나 제 주제에 넘치는 인복을 누리며 사는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렇게 시어머니의 하애와 같은 내리사랑을 받고 살아와서 그런지 언젠가 나도 우석이가 제 짝을 만나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면 제 시어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분 발치에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어진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내 가족들과 시댁, 친정 어르신들의 배려를 넘치도록 받아왔으니 그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 내리사랑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었던 거죠. 분명 엄마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도 고맙게도 아들 녀석은 자라는 내내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다른 집보다 부모 손탈 일이 적어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제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아이였어요. 아무래도 엄마인 제가 다른 집 엄마처럼 마냥 어리광을 받아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똘똘하게 제 공부 알아서 찾아서 하고 학창시절 내내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졸업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을 때도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기특함으로 그간에 치열했던 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년퇴임하게 된 남편과 귀농을 결정했을 때도 아들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언제나 믿음직한 아들이었기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제가 취업해서 회사 생활해보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평생을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그 고생 다 겪으시면서 지금껏 저 키워주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이제 내려가셔서 공기 좋은 곳에서 두 분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도 자주 내려가 볼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은 듯한 말을 듣자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귀농은 남편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저도 도시에서 나고 자라 농촌 생활이 어떤지 어렴풋한 이미지만 있을 뿐 겪은 적이 없지만 남편은 중학 시절 진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도시로 나오기 이전까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남편 나름대로 직장인으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직장 생활 내내 어린 시절 농촌에서 지내었던 시간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나 저나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한 시골 생활 경험이 전무한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걱정을 그저 이루지 못할 꿈으로만 여기고 묻어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딴에는 귀농이 자신의 소망일 뿐 제가 귀농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귀농을 제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남편 성정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먼저 귀농 이야기를 꺼낸 건 저였습니다. 여보, 여기 당신 고향 근처에 작은 텃밭 달린 촌집이 나와 있길래 계약 걸어뒀어. 우리 내려가서 한번 살아보자.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시골 생활이 여기서 지내는 것보단 불편함이 많을 텐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동안은 당신이 나 생각해준다고 고생 많이 했잖아. 나도 한 번쯤은 당신이 원하는 거 따지지 않고 들어주고 싶어. 나도 이런 생활은 처음이니까 은근히 기대되기도 하고. 여보, 고마워. 남편 몰래 귀농에 대해 알아봤다는 말에 눈을 반짝이면서도 제 걱정을 먼저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저 같은 사람하고 산다고 함께 짐을 끌어안아준 사람이니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소망하는 생활을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이제 나이가 든 몸으로 평생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하니 처음 몇 달간은 아주 죽을 맛이었지만 그래도 정신없이 보내던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하늘 쳐다볼 여유도 생기고 나니 저도 그 생활이 차츰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땅떼기에 가장 키우기 쉬운 작물들만 골라 심은 초보 농사꾼이라고 할지라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둘이서 아웅다웅하며 제 손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작물들을 보고 있자면 그건 역시 뿌듯한 마음이 차오르는 걸 막기 어렵더군요. 아들 녀석도 바쁜 일상을 하는 와중에도 시간 내어 종종 저희 부부를 찾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노쇠하신 저희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도 있었고요. 내 딸이 다 늙어서 어미도 못 해본 귀농을 다 할 줄은 몰랐네. 대대로 도시 생활을 하셨던 저희 친정 쪽에서는 시골 촌부가 다 된 제 꼴을 보시며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도시 생활과는 달리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향수 어린 반응이었어요. 내가 우석이 아범 데리고 여기 떠나면서 다시 이 그리운 흙냄새 맡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덕에 여길 다 다시 와보는구나. 그렇게 작지만 포근한 저희의 시골집은 저희 온 가족의 별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평일에는 마치 신혼 때처럼 둘이 붙어 투닥거리다가 주말에는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 생활이 아주 흡족했죠. 예, 요즘에 나한테 자꾸 우석이 손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와. 아무래도 너희 내외 여기 내려와 있다 보니 나 같은 늙은이한테까지 그러는 모양인데 우석이가 딱히 생각이 없는지 반응이 없더라고. 저희 부부가 둘 다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다 보니 이렇게 심심찮게 지인을 통해 저희 아들 녀석에게 선자리가 들어오고는 했어요. 아들 역시 좋은 회사 다니며 조건이 빠지지 않는 편이다 보니 아들 쪽에서 그동안 생각이 없다고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구는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들이 사회초년생이다. 또 아직은 나이가 그리 차지 않았다며 저희 부부 역시 그런 아들 뜻을 존중해 주었으나 아들도 이제 슬슬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귀농한다고 내려와서 아들을 홀로 독립시키고 나니 혼자 지내는 생활이 쓸쓸하진 않을까 싶어 슬슬 이제는 제 짝을 만나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석아, 아직도 결혼 생각 별로 없니? 엄마는 이제 며느리랑 손자도 좀 봤으면 싶은데 꽉 막힌 엄마 잔소리려나? 잔소리는 무슨. 나도 장가 갈 생각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이야 워낙 회사 일 적응한다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
엄마 아버지 이렇게 사이좋게 사시는 거 보면서 나라고 장가들 마음이 없었겠어요? 조심스레 건넨 말에 의외로 아들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속으로 내심 놀랐습니다. 제 부모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도 고마웠고요. 그 이후로 주말에 아들이 내려오는 일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선자리가 주말에 자주 잡히기도 하고 녀석도 마음에 드는 여성분하고 데이트도 좀 하고 하려면 바쁘겠거니 했어요. 여보, 이러다 진짜 순식간에 우리 우석이 장가 보내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주면 고맙지. 우리 퇴임 전에 장가 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결혼 생각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전에 없이 적극적인 아들의 태도에 저희 부부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이 학창시절이며 대학 이후로 한 번씩 여자친구가 생길 때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저희 부부에게 직접 소개를 시켜준 적은 없었거든요. 아들이 어떤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소개시켜줄지 종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졌습니다. 아들 녀석이야 워낙 성격이 다정하고 가정적이니 결혼해서 좋은 남편감이 될 거라는 걸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이왕이면 그런 아들 녀석과 비슷하게 둥글고 착한 성품을 가진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로부터 머지않아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감이라며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 때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뻤을지는 자식 시집장가 보내신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이시라면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작은 아이가 어느덧 장성해서 제 가정을 일구고 살겠다고 제 짝을 데리고 오다니 이것만큼 만감이 교차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내 아이 역시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독립한다는 게 그렇게 뿌듯하고 애틋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차유정이라고 해요. 그동안 우석 씨에게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뵈니 두 분 다 인생이 어찌나 좋으신지 제가 진작 내려와서 찾아뵀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유, 무슨 그런 말을.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 먼 데까지 내려와줘서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석 씨 부모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당연히 제가 와야죠. 처음 만난 며느리는 성격이 싹싹하고 애교 있는 사랑스러운 아가씨였습니다. 아들만 두신 엄마라면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겠습니다만 저 역시 한때는 딸 가진 엄마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집 아들들과는 달리 부모에게도 다정하고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만 딸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직장생활 한다고 저희 우석이 하나도 겨우 낳아서 키웠습니다만 여유만 있었더라면 딸은 꼭 가지고 싶었어요. 물론 사돈네께서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귀한 남의 집 딸을 제멋대로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도 염치가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애교가 넘치는 며느리감을 만나게 되니 저도 모르게 신이 나는 마음을 감추기 어렵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자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을 결심한 며느리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자리라고 보기 어렵죠. 마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혹여나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경계하기도 쉽고요. 그럼에도 저보다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저도 퇴직하기 전까지 사회생활을 길게 하면서 나름대로 사람 대하는 법에는 이골이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대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저보다 한참 어린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먼저 잘해주고 싶다가도 그쪽에서 저를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할까봐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사실 며느리 처음 내려온다는 소리 듣고 저도 꽤나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긴장을 해도 그쪽에서 해야지 왜 당신이 그래? 그렇게 며느리감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그래도 그쪽에서 긴장하는 만큼 나도 신경이 쓰인다고. 이왕이면 나도 좀 잘 보이고 싶고. 전에 없이 바짝 군계가 들어간 저를 놀리는 남편이었습니다만 긴장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앞으로 우리 우석이의 평생 반려자가 되어줄 사람이고 우리 손자들의 엄마가 될 사람이었어요.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욕심이라 하더라도 불편하고 마주하기 싫은 군 식구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으니 무침성 있게 다가와주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서 지금 한국에서 혼자 지내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가능하면 결혼을 좀 서둘렀으면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에 영 관심이 없어 제 부모를 조마조마하게 했던 아들은 한번 마음을 먹으니 아주 불도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자 옆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는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저희 부부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아들과 며느리 눈빛을 보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리 서로를 애정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외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아들 며느리 내외가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지내주는 것 말고 부모로서 더 바랄 것도 없겠죠. 남편이나 저나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데려오는 아가씨인데 애초에 결혼을 반대하느니 딴지를 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나저나 친정부모님께서 두 분 모두 외국에 계시면 그동안 혼자서 참 외로웠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우석 씨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정한지 우석 씨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엄마인 제 앞에서 신이 나서 제 아들 자랑을 하는 며느리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내 아들 저렇게 예쁘게 봐준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다만 저나 며느리 친정부모님 되시는 분들이나 다 아이들 곁에 있지 못해 결혼 준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우석 씨나 저나 처음부터 그런 사정 모르고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나이 다 차서 성인이 만나며 결혼을 결정한 건데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는 게 맞죠. 자신감이 넘쳐서 똑부러지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가 한 걱정이 기우였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귀농을 원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아버님 평생 소원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귀농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평생 서로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이좋은 부부로 살고 싶어요. 꼭 어머님 아버님처럼요. 세상에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비록 만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더욱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죠. 어차피 자식이라고는 아들인 우석이 하나가 전부인데 저희 부부가 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실제로 저희 부부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없이 홀로 하는 결혼 준비가 결코 녹록지 않을 텐데도 혼자서 척척 결혼 준비를 꼼꼼하게 해나가는 모습이 기특하기 이를 데 없었죠. 저렇게 밝고 씩씩하고 긍정적인 아이가 내 아들의 짝이 되어준다니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거의 다 돼서야 사돈 되시는 분들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역시 촉박한 일정으로 급하게 결혼하는 딸아이 때문에 적잖이 놀라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부인, 저희가 둘 다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라 딸 자식 맡겨놓고 이제야 인사를 올리게 되어 정말이지 송구한 마음뿐이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야 유정이처럼 싹싹하고 심성 고운 아이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그저 사돈어른 사부인께 감사드릴 따름이죠. 딸 자식 혼자 국내에 두시고 어떻게 걱정이 없으시겠습니까만 그만큼 저희가 유정이 저희 자식이다 생각하고 잘 돌보겠습니다. 사돈 내외 두 분 다 서글서글한 좋은 인상으로 연신 며느리를 부탁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인상이 좋으신 게 며느리가 그런 부모님 인상을 닮았구나 생각했어요. 일정 때문에 더 길게 머무르지 못하시고 아이들 결혼식만 보고 공항으로 향하시면서도 연신 눈물을 훔치며 제 양손을 부여잡고 부탁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부인이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부인. 친정엄마인 저보다도 이렇게 우리 유정이한테 마음 써주시니 제가 사돈만 믿고 우리 아이 맡기고 갑니다. 사부인, 우리 유정이도 정말로 저희 집 식구가 됐으니 제 자식이나 진배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타지 생활에 몸 상하지 않으시도록 건강만 유의하세요. 그렇게 아쉬운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사돈 내외는 출국하시고 유정이는 정말로 저희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이고,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일했다면서 주말에는 쉬지 뭐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내려왔어. 결혼 후로 아들 며느리 내외는 저희 부부를 보러 시골에도 자주 내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생활이 익숙해지지도 않았고 여러모로 어수선할 텐데도 저희 부부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며느리였어요. 그런 며느리 몸 축날까봐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 시골로 떠나고 적적하실 저희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유정이가 와서는 날 더 쌀쌀해지기 전에 보양 한번 제대로 하자며 오리백숙을 먹고 왔지 뭐야. 젊은 애들이 그런 요리 잘하는 집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간만에 아주 맛있게 먹고 왔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꼭 한 번씩 몸살 기운이 있으셔서 시어머니가 걱정이라는 제 말을 흘려듣지 않았던 며느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까지 기억해두고 찾아갔다는 말에 어찌나 고맙고 기특하던죠. 네가 며느리는 나보다 낫다. 나야 평생 직장생활 한다고 어머님 고생이나 시켰지. 효도는 우리 유정이가 다 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릴 때 친가구 외가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는 애들이 부러웠거든요. 우석 씨한테 시집온 덕분에 그동안 못 받아본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2배나 받게 되니 제가 더 이득이죠. 그러면서 까르르 웃는 며느리를 보고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게 집안에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하기 전에도 집안 분위기야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며느리가 저희 집 식구가 된 이후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어여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준 건지 저런 예쁜 며느리 데리고 온 아들 녀석까지 기특할 지경이었죠. 여보, 이것 좀 봐. 서류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읍내에 나갔던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좀처럼 감정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사람이기에 무슨 일로 저러나 싶어 들여다본 초본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들 아직까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 당신도 몰랐지? 내가 이거 떼어보고 나서 잘못 본 줄 알았다니까? 이 녀석이 결혼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생각으로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여전히 아들 옆자리에 누구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보고 당황스럽습니다만 이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으로부터 지나가는 소리로 요새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은 결혼하자마자 곧장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희 때야 결혼하면 곧장 혼인신고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으니 놀라웠지만 요즘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니 아들 내외도 그랬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걸 알았다가는 남편이나 저나 지금처럼 이렇게 놀랄 거라는 걸 알았으니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죠. 물론 그렇게 머리로 이해한 것과는 별개로 저 역시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그게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더라고요. 우석아, 너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니?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서류 뗄 일이 있어서 봤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요새 젊은 사람들 곧장 혼인신고 안 한다고 하기는 하더라마는 그래도 엄마나 너희 아버지나 좀 그렇더라고. 웬만하면 자꾸 미루지 말고 혼인신고부터 해, 응?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요새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첫 결혼기념일쯤에서 혼인신고할 생각이었으니까 조만간 할게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아들 말에 노인네 둘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걱정할 것 없다고 하니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 걱정할 만한 짓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들이기도 했고요. 예, 우석애미야. 요새 유정이한테 무슨 일 있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유정이가 뭐라고 해요? 아니, 평소처럼 우리한테 잘하기는 하는데 요즘 애가 표정이 영 어두워서 말이지. 우석이한테 물어봐도 별일 없다고는 하는데 다음에 애들 내려가면 네가 슬쩍 한번 떠볼래? 며느리인 제게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신 시어머니셨는데 손자 며느리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평소에 워낙 밝은 아이다 보니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더욱 얼굴에 티가 날 터였어요. 분명 제 시할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 그저 괜찮다고만 했겠거니 생각하니 며느리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내려온 며느리 손을 잡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유정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어른들 걱정시키기 싫어하는 네 마음은 알지만 사돈내외도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가 네 부모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든 거리끼지 말고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응?
처음에는 아니라며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던 며느리가 점점 울먹이기 시작하더니 잔뜩 풀이 죽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실은 저희 친정부모님 일이 요새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떨어져 있으니 쉽게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간들 두 분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도 제 가게 한다고 빠듯한 판에 자식이 능력이 있으면 이럴 때 부모님도 척척 도와드리고 하면 좋은데. 못난 자식이라서 도움도 못 되어드리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가뜩이나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친정 부모님인데 그런 부모님이 타지에서 갖은 역경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한참 이 문제로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유정이 부모님 일인데 우리가 대단하게 도움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드렸으면 싶어. 나도 마찬가지지. 그동안 유정이가 우리나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멀리 시골까지 내려온 시부모님을 보겠다며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부지런히 내려와 얼굴을 비춰준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귀농한다고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한 제 시부모모까지 대신해 제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까지 귀한 마음을 내준 며느리였어요. 솔직히 그때 하는 걸 생각해보면 며느리인 저보다도 양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유정이가 더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리 기특한 손자며느리가 혼자서 저리 앓고 있는 것은 그분들 또한 원치 않으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저희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이라면 사돈 내외를 돕는 데 보태자고 남편과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실로 오랜만에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예, 유정아, 나 지금 서울 간다? 어머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미리 말씀을 좀 하시지. 너 나을 것 없어. 신경 쓰지 마. 평생 서울 살던 사람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그게 아니죠, 어머님. 기어이 저를 마중 나오겠다고 서울 터미널로 나온 며느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며 뛰어오는 며느리가 반가웠어요. 어머님, 짐 이리 주세요. 아유, 안 무거운데. 바쁜데 나오지 말래도.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어머님 얼마만에 서울 나들인데요. 집에 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택시 승강장까지 걷는 내내 제 팔짱을 끼고 쫑알쫑알 신이 나서 떠드는 며느리를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집에 가면 사돈내외에 도와드릴 계획을 말해주고 조금이나마 며느리 수심을 덜어주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렁차게 택시 기사님께 인사하는 인사성 밝은 며느리와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하며 그간의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이야기하는데 신경이 팔려서 눈치채지 못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슬쩍 주변을 둘러보니 아들 집 가는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 얼마간 시골 생활을 해서 그렇지 평생 여기서 뿌리내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 하나를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터미널에서 내린 사람이다 보니 시골 촌부라 생각하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고 저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언짢은 말투로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불러드린 주소가 이 방향이 아닌데요. 돌아가지 말고 가던 길로 가주세요. 그런 제 말에 또 대꾸가 없는 기사님이셨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말했어요. 기사님, 저희 서울 사람이에요. 길 다 알고 가는 거니까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네? 그때였습니다. 기사님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유턴을 해서 차를 돌리신 것은 말입니다. 갑작스레 돌아가는 차체에 저나 며느리나 정말이지 기겁을 했습니다. 기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차 세워요. 당장 차 안 세워요? 겁에 질려 소리치는 저와 며느리를 뒤돌아본 기사님이 그제야 마치 비명과도 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지금 저딴 여자 따라가면 할머니 진짜 죽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기사님 상태에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다행히 기사님은 차를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를 세웠습니다. 바로 인근 지구대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혼비백산하는 사이 기사님이 지구대 안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차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꼼짝없이 며느리와 택시 안에 갇혔다는 걸 깨달은 바로 그 순간 택시기사님이 경찰관 옷자락을 부여잡고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고은숙이. 저 흉악한 현상수배법. 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이름은 차유정이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동에 기가 차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제 옆에서 며느리 표정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유정아, 너 무슨 말 좀 해봐. 왜 저런 소리를 그냥 듣고 있어? 정신 좀 차리시라니까요, 할머니. 저 여자 고은숙 맞아요. 자기 신분도 속이고 우리 형님의 며느리랍시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그 천하의 죽일년 고은숙 맞다고요. 대체 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생판 처음 듣는 현상수배범이라는 여자의 이름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가 다른 집 며느리였다뇨. 여러분들 같으면 저런 해무맹랑한 소리를 곧장 믿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처음 보는 택시기사 양반보다 반년 넘게 함께해온 며느리인 그 아이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얘 유정아, 너 뭐라고 말 좀 해봐. 저 사람이 엄한 사람 붙잡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 처음엔 그저 아이가 많이 놀라 대꾸를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며느리를 본 순간 불길한 기분이 스멀스멀 내장을 타고 올라오는 듯한 불쾌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셔야 하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여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간의 정을 생각하셔서라도 제발. 대체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저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 거야? 그래?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차 문을 부여잡고 있는 며느리나 그런 며느리를 천하의 처죽일년 취급하며 밖에서 악을 쓰고 있는 택시기사분이나 그런 며느리를 택시 안에서 끄집어내겠다며 용을 쓰고 있는 경찰관 분이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심이 클 며느리 도와주겠다고 올라온 것뿐인데 대체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횡설수설하는 제 전화를 받고 아들과 남편까지 죄다 쫓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경찰서로 옮겨져 유치장에 갇힌 신세였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욕을 해대는 택시기사님이었습니다. 너 이 천하의 벼락 맞으려. 네가 우리 석현이 그 지경을 만들어놓고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냐? 이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그렇게 살살거리며 온 가족을 다 속여놓고 우리 형님네를 풍비박산 내? 니년 때문에 쓰러지신 우리 형님은 아직까지도 자리 보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천벌받을 년! 아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희 세 식구는 살면서 겪어오리라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다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사건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명은 고은숙. 사기 전과가 여럿인데 매번 신혼을 속이고 결혼해선 그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하길 여러 번이네요. 요즘은 결혼해도 혼인신고 천천히 하는 추세니까 그렇게 혼인신고 미루고 그 안에 집안 재산 빼돌리는 식으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매번 스타일을 확 바꿔서 검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택시기사님께서 용케도 알아보셨나 보네요. 아니 그럼 정말로 우리 며느리가 차유정이가 아니란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 재산 노리고 우리를 전부 속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형사님. 사기치려는 사람이 어떻게 식구들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저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 철석같이 믿게 해놓고 피도 눈물도 없이 다 가진 것들 빼돌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택시기사님 아니셨으면 어머님들도 저런 시세 면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리라는 건 알겠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유정아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 지금 하는 소리가 정말 다 진실이야? 정말 처음부터 네 신분까지 속이고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한 거였어? 사람이면 이럴 수 없는 거다.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잘해준 거였어? 그래?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여기서 빼내주세요. 저 지금 감옥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석 씨랑 어머님한테는 절대로 그런 의도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네? 제발 여기서 저 좀 꺼내주세요. 눈을 희번득거리며 꺼내달라는 며느리 얼굴은 이미 제가 알던 유정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 제게 매달리는 며느리 얼굴을 보며 그제야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도 진실되지 못했었다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거의 무너지는 심정으로 절규했어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우리 우석이가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해. 엄마 고정하세요. 이러다 정말로 쓰러지세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 진심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 그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곧 숨 넘어갈 사람처럼 화를 삼키지 못하는 저 때문에 아들과 남편이 저를 경찰서 밖으로 끄집어낸 거죠.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고 저희가 알던 그 소름 끼치는 여자 신혼 자체가 애초에 존재한 적도 없는 것이니 이혼이라 할 것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제 앞에서야 당장 넘어가려는 엄마 때문에 티를 내지 못했지만 아들 역시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괘씸한 마음에 업계 최고 변호사를 써서 억대의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저희는 아직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는 입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을 기만해서 신분을 속이고 결혼까지 해서 마치 진짜 우리 식구라도 된 양 기만했던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겠죠. 아들의 심정이야 10분 이해합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께는 차마 이 경악할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연세가 적지 않은데 이런 제 눈으로도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어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저 며느리가 일 문제로 친정 부모님이 계신 해외를 출국했다는 정도로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기 전과범 고은숙은 그 길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님 형님 댁 외에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기에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이 가벼운 편이라곤 하나 그 정도의 재질이면 쉽게 사회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뒤늦게야 알았지만 그 친정 부모님이랍시고 저희에게 인사시킨 사람들 역시 당연히 가짜였습니다.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 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만큼은 정말이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특히 아들에게도 큰 상처가 된 일이었습니다. 우석아, 이만하길 다행이라 생각하자. 그래도 이런 식으로나마 사실을 알게 된 게 어디니? 더 큰 일 겪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것만 해도 천운이라 생각하자. 응?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망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일을 겪은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귀농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아들 곁에 머물며 서로의 상처를 다독였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족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가 받은 상처가 아무는데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수가 많이 줄어 걱정이었던 아들 녀석도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며 해를 넘기기 시작하니 점점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가 열매도 따고 저희가 거둔 것으로 밥도 해먹고 하며 오롯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 착잡해 보였던 아들도 정직하게 일한 만큼 돌아오는 농사일에 집중하다 보니 생각 정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이제 정말로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덕분에 이제는 제정신도 차렸고 이제 내려가셔서 두 분 편하게 지내세요. 당장에 부모 걱정 덜어주겠다고 더 큰 근심을 남길 어리석은 아이가 아님을 알기에 이제는 정말로 아들이 괜찮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주말에 내려오는 아들과 여전히 정다운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어요. 아들 녀석이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걸 알았을 때 우리 가족에게 불어닥친 그 끔찍한 악연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음을 실감하게 되었죠. 제 입으로 이 긴 이야기를 죄해보기는 처음인데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겪은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이야기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저 이만하게 끝나길 다행이다 그리 흘려보낸 제 선택이 옳았던 게 맞을까요? 어찌되었든 어미 된 입장에 아들에게 괴로운 시간이 끝나고 새 인연이 찾아왔다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주변 없는 노인네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걸 워낙 좋아하는 여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채널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흠뻑 빠져든 애독자랍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면 속 답답하고 가끔은 참담하기까지 한 내용들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5천만 인구가 사는 나라라지만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매일같이 부정적인 뉴스가 터지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서 한숨이 자주 나오고는 하네요. 착잡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특히 제 눈살이 찌푸려졌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공표된 수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관련 뉴스마다 개탄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약쟁이들은 먼 나라 외국에서만 있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냐며 개탄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고 있으니 반드시 근절을 해야 한다고 난리들도 아니던데요. 저도 무조건 근절에 동의를 합니다. 가뜩이나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된 나라잖아요. 저는 서울에 살아서 그나마 아기를 보고 사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이제 정말 아기는커녕 어린이들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반이 12반, 13반 이렇게 많았거든요. 반마다 학생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마다 아주 소수정예가 되었고 그마저도 몇 반 안 되는 걸 보고 고개가 저어졌죠. 이런 마당인데 소중한 젊은이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몸도 정신도 인생도 다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 뉴스 자체가 무서웠지만 가장 공포스러웠던 대목은 자의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바람에 그게 중독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설계한 것에 당하는 것이죠. 특히나 여자들은 그런 피해 수법에서 노려진다는 것을 보자 제 모골이 다 송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매일같이 잘 듣고 있는 이 채널에 제 경험담을 한번 공유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산다지만 나처럼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한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네. 아무리 사람이 한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 결혼은 정말 너무한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측 불가하면 치사해도 너무 치사한 게 하늘의 운명인 듯 싶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절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앞날이었는데 남편과 만났을 당시 저는 그의 수더분한 면모에 끌렸기 때문에 더욱이 파격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인물이 빼어난 편은 아니었고 보통이었는데 직업 또한 아주 무난했고 연봉 역시도 딱 그런 수준이었으며 집안 역시도 그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네, 저는 그 남자처럼 특출난 것 없고 동시에 모난 점이 없는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당시에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제 나이 32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자 나이 32? 지방도 아닌 서울에 산다면 결코 늦은 나이도 아니고 아주 적당한 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왠지 지금과 느낌이 살짝 달라서 만약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어느 정도 서두르는 게 좋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저한테 남자를 만나보라고 그랬던 거겠지요.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했거나 결혼할 남자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만나는 남자조차 없는 건 저뿐이었는데 특히나 친정언니가 저를 들들 볶았어요. 너는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러다가 올해도 금방 지난다? 그러면 33 된다? 33살이 되는 거라고 이거사. 32 다음에는 셋이겠지. 나도 숫자는 셀 줄 알아. 당연한 걸 가지고 언니는 왜 호들갑이야? 33이 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거야? 당연히 큰일이 나지 안 나겠어? 야, 너 32까지는 30대 초반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33부터는 그거 되게 애매한 거 알아? 30대 초반이라고 소개했다가 33인 거 밝혀지면 그게 어떻게 초반이냐 초중반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우리나라 나이 문화를 아주 봉으로 보네? 내가 아직 결혼 상대 없는 걸 가지고 대체 언니가 왜 이렇게 난리인데 나이 문화까지 이게 들먹일 일이야? 30 초중반이든 고등반이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 편한 대로 지낼래. 내가 너랑 꼴랑 1살 차이인데 나는 이미 애 둘 엄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당장 결혼하래?
적어도 결혼할 만한 놈은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버지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아. 아직 기력이 멀쩡하실 때 네가 좋은 소식 안겨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 아휴, 어찌나 귀따갑게 잔소리를 해댔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정언니의 그 잔소리는 결국 저에게 먹혀들었다는 게 중요했지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친정엄마의 빈자리, 그것을 친정언니가 하려고 드는 그 의지가 그때 엿보였거든요. 저는 사실 친정언니와 그다지 애틋한 자의사매가 원래 아니었는데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차츰 가까워졌고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다 친정언니 쪽에서 저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늘 신경을 써줘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아직 혼자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 저도 아무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주로 재직하는 일명 여초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남자를 더더욱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소개를 받았어요. 몇 번 이상한 놈들을 소개받으며 시간을 낭비한 끝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었죠. 폼 잡는 남자는 싫다고 지인들에게 말을 했더니 아주 수더분한 남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스쳐간 소개팅 남자들과 달리 확실히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무던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그게 좀 신기했다고나 할까요? 대단히 끌리지는 않았지만 딱히 더 안 만나볼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후에도 몇 번 만났고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주선자 말로는 이 남자가 이미 내가 잘 사는 집안인 거를 알고 있는 듯한데 데이트할 때 자기가 더 내거나 나랑 번갈아서 내는 게 조금 인상적이네. 남편에 비해 제가 사는 형편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만나면서 돈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자기가 더 적게 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대놓고 남편에게 한번 물어봤었지요. 제가 집이 더 잘 사는데 왜 그런 것에 한 번도 의존하려고 들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너보다 내가 연상이잖아. 나이 더 먹고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더한 사람이 만남도 이끌고 돈도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꼭 그래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내 사고방식은 그렇다는 거야. 왠지 그때부터 제가 남편한테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크게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남편과 꼭 깊은 관계로 발전해야겠다는 의지나 강박이 전혀 없었거든요. 별 진지한 생각 없이 만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만나고 있다는 것, 또한 제 나이 가지고 결혼할 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압박한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피하지 않고 남편의 모친을 만나 뵙기로 하였습니다. 제 시어머니 말입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남편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죠. 우리 아들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너그럽게 봐줘요. 그건 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미가 못나서 그런 것일 테니까요. 따스하게 말씀해 주신 분을 보면서 저는 친정엄마 생각이 났어요. 친정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길 반대편에 있던 제가 바보같이 굴어서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발견하고서 반가운 마음에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갔거든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놀라신 얼굴로 저에게 마주 달려오셨고 저를 밀치신 후 저를 덮치려던 차에 대신 받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엄청난 죄책감으로 저는 오래 시달리며 살았죠. 결혼을 안 하고 산 것도 친정엄마 생각하느라 그랬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더분하고 편한 남편, 배려심 넘치는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 두 사람을 보자 이제는 결혼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꼭 한 식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하기도 해줬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친정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친정언니는 정말로 결혼하냐며 떨떠름해 했었네요. 정신적으로 안정된 채 남은 인생 살고 싶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것은 친정언니의 다급한 연락이었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대. 집 근처 공원에서 쓰러져 계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고서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셨는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우셨나 봐. 새벽부터 운동을 나가셨다가 쓰러지신 거면 한참 그곳에 계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우선은 내가 지금 연락받고 병원에 가는 길이니까 도착해서 아버지 상태 확인하는 대로 너한테 다시 연락 줄게. 친정언니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으면서 저를 단호하게 다독여주는 것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이성을 잃지 않고 병원 갈 준비부터 할 수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 씻고 나온 남편이 제 파리의 짐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얼굴빛이 왜 이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까 얼핏 말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착각인가 했는데 혹시 무슨 전화라도 받은 거야?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네? 쓰러지셔서 실려가셨대. 아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 나도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여보, 만약에 우리 아버지 잘못되시면 어떡하지? 나 예전에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렸을 때처럼 또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 진작에 잘 좀 해드릴걸. 사랑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볼걸. 장일 어른께서 병원에?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으시겠지. 왜 벌써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장모님 때의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장인어른께는 아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힘든 속단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면서 병원에 가봤으면 해. 어차피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미리 괴로워할 것도 없어. 알았지? 고마워 여보.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럼 얼른 아버지 뵈러 가볼게. 그래, 씩씩한 표정 보니까 좋다. 당신 병원에 도착하면 나한테 알려주고 장인어른 어떠신지도 바로 알려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여주니까 그 손길에서 힘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렇게만 느껴졌었지요. 후다닥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언니를 만났는데 넋이 나가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면서부터 전화를 걸었건만 왜 그렇게 안 받았냐고 제가 질책을 하는데도 그저 넋이 나가서는 멍하게 있었죠.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행방을 물어보자 친정언니가 옆으로 고개짓을 했어요. 아, 그제서야 저는 제가 당도한 곳이 수술실 근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7살이었던 큰 조카가 영특하게도 멀찍이서 저를 발견하고 그리로 데려왔던 것이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신다는 걸 알고 불안으로 속이 울렁거렸는데 친정언니 어두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의료진으로부터 안 좋은 언지를 미리 들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겁이 나서 저는 그게 뭐였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는 내용이었죠. 저는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신데 무서워 죽겠다고 답을 보냈고요. 그러자 남편은 수술은 성공적일 거야. 우리 함께 하늘에 빌어보자. 이렇게 답장을 해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버지는 수술실에서 살아계신 채로 나오셨지만 의료진의 반응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라앉은 표정으로 친정언니를 향해서 안타깝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을 뱉더군요. 거기까지 보고서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때부터 친정아버지와의 작별을 원하지 않아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새벽같이 운동을 나가셨다가 쓰러지셨는데 가슴에 통증을 느끼셔서 그곳을 부여잡으신 채였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다는 거였지요. 즉시 발견만 되었어도 혼자 계실 때 그렇게 되지만 않으셨어도 희망은 있었을 거라는 의료진의 슬픈 추측을 듣고 저희 자매가 무너져 내렸죠. 친정아버지는 태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오판이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고 의식불명의 그 상태로 이틀을 더 이 세상에서 버티시다가 친정엄마의 곁으로 떠나셨어요. 그나마 이틀을 버텨주신 것은 갑자기 바로 떠나버리시면 딸들이 너무 놀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바보처럼 나약한 작은 딸 말이에요. 부족한 작은 딸이 충격에 쓰러질까 봐서 억지로 버텨주신 것만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유언장까지 다 써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미칠 것 같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돌아가시기 반년 전부터 친정아버지는 건강 문제를 크게 의식하기 시작하신 거였더라고요. 당신께서 일상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미리 유언장을 써두셨을까요?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가까이 두셨던 변호사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죄책감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딸이라고 있는 것이 하나뿐인 아버지 건강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니 불효녀에서 벗어나기에는 영영 무리였네요. 저희 자매에게 공평하게 친정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특이하게도 친정언니에게는 부동산을 물려주셨고요. 저에게는 당신 수중에 있던 모든 현금을 물려주셨습니다. 친정언니는 부동산 관리에 탁월한 시댁을 둔 사람이었으니 이래저래 그런 점을 의식하셔서 친정아버지가 계산을 하신 듯하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당초에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가지게 될지 상상이 어려웠는데 돈을 확인해보니 자그마치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들고 계셨구나. 내가 짐작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어떻게 이런 정도로 읽어내셨던 걸까? 더욱 존경받으셔야 마땅했을 뿐인데 하필 못난 딸을 두셔서 그러지 못하셨던 거야.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귀중한 유산을 헛되이 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만 해나가는 작은 딸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 테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엄마와 지켜봐 주세요. 불효녀는 또 그렇게 뒤늦게서야 후회로 사무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함, 감사함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휘몰아쳐서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었는데 저만큼이나 친정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퍼해진 사람들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친정언니도 형부도 조카들도 다른 친인척들도 아닌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언젠가 반드시 장인어른께서도 자랑하실 만한 그런 사위가 되겠다고 스스로 맹세했고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중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제 천추의 한입니다. 제가 남은 평생 장인어른께 멋진 모습을 못 보여드렸다는 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더 가까이 지내고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못나기만 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기만 한 사위라서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100세 시대에 이런 식으로 떠나시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어여쁜 작은 딸이 눈에 밟혀서라도 가기 힘드셨을 텐데 그 먼 황천길을 건너서 돌아가신 안사돈의 곁으로 가시는 내내 발걸음이 안 떨어지셨을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다 보여요, 사돈. 그 아쉬운 심정 제가 잘 헤아려서 앞으로 며느리를 더 아껴줄게요. 부디 조금이나마 편히 가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연신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마구 치시며 오해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들이었어요. 그 모습에 조문객들이 따라서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죠. 저는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역시 내 가족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친정아버지의 비보에 이토록 가슴 찢어지게 슬퍼하는 것이었죠.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와는 달리 제가 혼자가 아니고 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났던 순간이었어요. 친정언니도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곁에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생전에 친정엄마와 같은 납골당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셨던 친정아버지의 바람을 들어드리고 나서야 모든 배움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하늘여행을 잘 가시도록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극진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 기분을 무척 신경 쓰면서 행동하더라고요. 당연히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줄로만 그렇게 믿고 별일 없을 거라며 당신에게 너무 확신하듯 말했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 나 때문에 괜히 마음이 더 복잡해졌을까 봐 그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할게. 장인 어른께서 저승에서 보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 거야. 말만으로도 고마워. 아버지도 내 곁에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것에 지금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실걸? 나 우리 여보를 봐서라도 슬퍼하고 있지 않을래. 열심히 내 일상을 살아나가야지. 한동안 침울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내 생각보다 정신력이 강하구나. 이렇게 속이 단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네. 왜? 내가 정신 잃고 쓰러져서 허우적거릴 줄 알았는데 꿋꿋하게 잘 버텨서 놀랐어? 제가 일부러 너스레를 떨어본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약간 허둥지둥하기까지 하면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제가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남편에게 너스레 한번 떨어본 것이었는데 상대가 너무 당황해버리니까 저야말로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네요. 답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튿날이 되자 남편이 진지하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씩씩하게 구는 당신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아. 그게 참 내 눈에는 보기 좋은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일찍 모친 잃었던 사람이 부친마저 이런 건데 너무 기운이 넘치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점을 당신이 의식하고 지내면 될 것 같아. 내가 슬프면 슬픈 건데 거기다 대고 남이 어떻게 보고 생각할지를 걱정해 한다니 너무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런 계산은 워낙 둔하고 취약하니까 우리 여보가 해주는 조언을 따르는 게 낫겠지. 당분간 그걸 염두에 두면서 잘 행동할게. 나는 당신이 괜한 오해나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되고 싫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남일에 관심 많고 오지랖 심한 거 알지? 당신이 기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로 부친상의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추측을 했었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결국 저는 남편이 정말 세심하다 이런 생각 정도나 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이셨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제가 입맛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반찬을 여러 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들 뿐이라서 저는 또 한 번 나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다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반찬들이 죄다 훌륭하니 이것들로 도시락이나 싸다니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투적으로 드린 말씀이었건만 시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신 건 의외였지요. 밖에서 사람들 보는데 굳이 잘 먹을 필요가 있겠니? 집에서나 실컷 먹고 밖에서는 웬만하면 당분간 밥도 먹지 마라. 그래야 미덕이지. 네? 밥도 먹지 말라고요? 그게 미덕이라니. 어머님 제가 갑자기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 널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몰래 떠들지도 모르는 일이야. 나는 우리 예쁜 며느리가 그런 오해를 받는 건 참을 수가 없단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지. 당분간은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나 지내. 내가 어른으로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자 충고란다. 만약에 안사돈께서 살아계셨다면 너에게 아마 나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확신이 나는 왜 이다지도 드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생각을 해보자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때는 나쁘게 생각해볼 시도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친정엄마가 거론된 순간 저는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게 맞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밖에서 슬프고 처연하게 굴었습니다. 아직은 입맛이 안 돈다고 말을 해댔으며 친정아버지마저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시니까 살맛이 안 난다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무척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왔었죠. 대학교 동기는 따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그런 걱정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내용이 즉슨 네가 잘못될까봐 무섭다 제발 힘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학교 동기가 원래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니까 아무도 나를 냉혈한으로 안 보는구나.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는 지혜 하나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참고로 친정언니는 제가 남편을 의지해서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니까는 진작 안심을 한 상태였고요.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보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에 친정언니도 꽤나 감동을 받은 듯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나는 사실 너 결혼할 때 되게 심란했었어. 내가 너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네가 억지로 결혼을 하는 부분도 있을까봐 심장이 철렁했고 제부가 내 눈에는 왠지 썩 좋은 사람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쓰였었지. 그런데 모름지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는 법이라고 하더니만 제부가 마음씨가 참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 같네. 너 결혼 잘했어. 사실 저는 친정언니가 제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했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친정언니의 입에서 직접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에게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해댔던 과거의 친정언니가 고마웠네요.
앞으로 남편과 잘 살아서 친정언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새롭게 다짐을 마쳤어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사이좋은 고부관계 유지해서 하늘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흐뭇하게 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설마 제 앞에 닥칠 일을 감히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이소박이 김치를 한 통 직접 담그셨다며 들고 오셨어요. 금요일 늦은 오후에 저희 부부 신혼집으로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고 퇴근해서 부랴부랴 가보니까 밥은 안 쳐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엊그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오이가 글쎄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거야.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왔길래 너한테 맛있게 해주려고 냉큼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봤다. 입맛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구나. 정성을 다한다고 해보기는 했는데. 어머님, 이거 벌써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전문적으로 오이소박이를 해서 파는 곳에서 만드는 거라고 해도 이거를 못 따라가겠는데요? 제가 오이 잘 먹는 걸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암만 해도 네가 돌아가신 안사돈마저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엄마 손맛이 얼마나 그리울까. 내가 안사돈의 솜씨에 내가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내 성의를 봐서 잘 먹어주면 고맙겠구나. 먹으면서 옛날 안사돈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고.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배려심에 감동을 했었어요. 친정아버지를 잃고 얼마 안 됐으니 자연스레 친정엄마 생각도 한창 제가 하고 있다는 걸 헤아려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곧 퇴근을 해서 왔고 셋이 그렇게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또한 자기가 모르는 장모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오이소박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친정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친정이 옛날에는 어렵게도 살아봤던 집안인데 결국 성공을 거뒀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늘 그 부분이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해주셨죠. 남편은 회사에서 일이 덜 마무리 되었던 바람에 혹시 연락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을 밥상에 올려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 따뜻해졌던 저녁 식사가 끝난 이후부터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케이블 채널에서 금토 드라마가 첫 방송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월화 드라마도 아니고 토일 주말 드라마도 아니고 요새는 왜 드라마를 방영하는 요일이 특이하냐고 하면서 웃으셨던 시어머니의 말씀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올 때 주전벌이 몇 가지도 같이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쿠키 과자를 내어오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쿠키를 집어먹으며 드라마의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배우가 그 드라마에 나왔기에 방영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남편도 당연히 알았고요. 어느새 시작한 드라마를 저는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사람과 전화 좀 하고 나서 씻고 거실로 나오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저와 함께 TV 앞에 계셨는데 목이 마르다고 중얼거리시면서 일어나셨습니다. 쿠키 과자 같은 특성상 먹다 보면 슬슬 목이 마르게 되어 있었지요. 정작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집어드시지도 않았지만요. 아무튼 잠시 후 드라마 중간에 광고가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광고가 시작되자 저는 자연스레 눈으로 시어머니를 찾았죠. 분명히 방금 전에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움직이셨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직접 물을 들어갈 생각으로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서재 쪽에 계셨어요. 가만히 집중하면 그쪽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전에 없이 조용히 두 사람끼리만 속닥거리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방문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안쪽에서 작은 말소리들이 들려왔죠. 걱정하지 마. 드라마에 아주 푹 빠져서 TV 속으로 들어갈 것 같더라. TV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지금이 딱 기회네요. 역시 우리 엄마가 이런 데선 치밀하시다니까요. 자요. 엄마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물에 타서 먹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아주 끝까지 탈탈 털어 넣어서 한 방에 보내버릴 거야. 이제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모자의 차지가 되는구나. 결국 이런 꿈 같은 순간이 오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다 기다리면 순서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생각보다 일게 일이 잘 풀린 걸 보면 하늘도 저희의 편인가 봐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아예 안 되었어요. 저는 제가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 드라마 상황과 현실을 혼동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듣고만 대화에는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과 배려심 가득한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이 어째서 저를 두고 악랄한 모의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는 말인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믿으며 방문에 얼른 노크를 하였고 곧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얼굴의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표정들은 혹시 들었나 하는 긴장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어머님이 옆에 안 계셔서요. 어디 가셨나 싶어서 찾다가 와봤어요. 어머님 혹시 물 가지러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아유 내가 물 가지러 가다가 잠시 옆길로 샜구나. 얼른 부엌으로 가야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이래서 나이 먹는 게 서러워. 자꾸 정신이 깜빡거리네.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허둥지둥 제 옆을 지나가셨고 저는 남겨진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잠옷 차림이었지만 샤워를 하겠다더니 그런 흔적은 없었어요. 왜 아직 안 씻었냐고 하니까 회사 사람하고 통화하느라 그랬다고 하더군요. 씻고 나와서 같이 TV나 보자고 했어요. 알았다고 끄덕이던 남편. 그래놓고 요지부동이었죠. 뭐 말이론 강아지처럼요. 왜 씻으러 안 가? 욕실은 여기 없는데? 저쪽으로 나가야지. 혹시 나한테 따로 할 말이라도 있어서 그래? 응? 아니야, 할 말은 무슨. 그냥 잠깐 다른 생각으로 정신이 멍해져 있었네. 나 얼른 씻으러 갈게. 남편이 애써 웃음을 짓는 그런 어색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남편이 욕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제 발로 서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손을 짚고 서 있던 간이 책상, 그것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문을 벌컥 열었었기 때문에 만약 뭐라도 숨길 것이 있었다면 여기뿐이었거든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간이 책상에 하나뿐인 서랍에다가 넣었을 게 뻔했어요. 저는 제발 잘못 들은 것이었길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서랍을 확인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죠. 서랍 안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담겨있는 손바닥 반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비닐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단 품에 숨긴 채로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니를 의식해서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모르게 굳은 자세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만 보고 계셨네요. 그런데 그 눈에 드라마 내용이 들어오기나 했을까 싶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셨겠지요. 저는 천천히 제가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이걸 타기만 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본 적 없었던 이 가루, 이걸 물에 탄다는 의미였겠지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닐 거라고, 두 사람이 나쁜 짓을 벌일 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그 순간에도 믿고 싶었습니다. 쌓아온 신뢰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50억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떠다니고 있었죠. 제 결혼을 축하해주던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그 남자 혹시 네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는 짓궂은 말을 한 사람도 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짚어보니까 그 짓궂은 말을 한 몇 명의 사람들은 전부 저와 아주 오래 알고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의 진짜 백의 입막들이었죠. 믿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이 두 사람이 나쁘게 굴리 없다고 여기다가 진짜 큰일이라도 당하면 그때는 어떡하게?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도 당한다면? 아버지는 남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면모 때문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거야.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지 말자. 지금은 의심할 때야. 저는 친정아버지를 떠올리며 제 안에서 결심을 마쳤어요. 그때부터는 태어난 연기에 들어갔죠. 드라마의 끝부분이라도 함께 봐야 하는데 씻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곤 중얼거리며 저는 남편이 들어간 욕실 쪽을 애타게 눈치타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단박에 시어머니께서 걸려드셨죠. 내가 가볼까? 오래 씻지 말고 나와서 같이 얼른 TV 보자고 그래야겠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남편과 얼마나 긴급 상의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 좌불안속으로 계시다가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욕실로 냉큼 달려가셨고 저는 그러자마자 품에서 정체불명의 가루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쟁반 위로 받쳐서 떠오신 세 잔의 물컵을 바라보았어요. 물은 옥수수차였습니다. 길게 망설일 수 없었기에 저는 두 잔에다가 가루를 나누어서 탔습니다. 입자가 고운 가루는 물에 금방 섞여 들어갔죠. 저게 무엇인지 난 몰라. 알지 못해.
하지만 정황상 두 사람이 나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해.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나가보자. 내가 먼저 성공을 펼쳐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고. 그러면 정확해질 거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두 사람이 나에게 하려던 짓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머지 한 잔의 물컵을 조용히 입가에 가져다 대며 저는 심정을 다스렸습니다. 드라마 화면에 몰두한 척을 하니까 표정 관리가 쉽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간략한 회의라도 잘 끝낸 모양인지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향해 떠들어댔습니다. 이거 드라마 재미있어? 어때? 시청률 좀 나올 것 같아? 몇 시까지 해? 아직 끝날 때까지 좀 남았으면 내가 과일 갈아서 주스 만들어 줄까 싶은데 밥 먹고 디저트 과일을 아직 안 먹었잖아. 우리 아들 이제는 아예 엄마는 못 본 척하고 아내만 챙기는구나. 효자인 줄로만 알았더니 아주 애처가였어.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잘나고 예쁜 며느리이니 질투한 염두도 안 난다. 그러자 장단을 맞추듯 시어머니께서 전에 없이 웬 너스레를 떠셨습니다. 그게 제 눈에는 얼마나 어색하게 보였던지 본인은 아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단 거 먹으면 당 오르니까 물 한 잔씩들 우선 마시고 나서 그래도 맛있게 먹고 싶으면 과일을 갈아 먹자고 했습니다. 태연한 말투로 얘기한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드라마 화면만 쳐다봤더니 이윽고 두 사람이 서로를 눈짓하더니 물컵에 손을 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긴장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고 별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내심 목이 타기라도 했었는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어요. 물컵을 거실의 간식상 위로 내려놓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천천히 한 바퀴 돌리시더니 초점이 나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놀란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상태로 그냥 뒤로 확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멍하게 눈을 뜨신 그 상태로 뒤로 넘어가 쓰러지셨고 뒤통수를 거실 바닥에 찍으셨는데도 그 멍해진 표정은 그대로였고 아무 미동도 없으셨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걸 어떻게... 여보 지금 얼른 구급차 좀 불러줘. 휴대폰 어디 있어? 당장 구급차 불러야 하는데...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깜짝 놀란 제가 시어머니를 흔들다가 남편을 불렀는데 그제서야 남편도 이상하다는 건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파 바로 밑 거실 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 넘어가신 거였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눈이 완전히 풀린 채로 굳은 채였습니다. 상상도 못한 전개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 제가 두려움에 차서 남편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레 팔을 잡고 흔들어 봤어요. 괜찮은 거냐고 물으려던 찰나 남편의 몸이 앞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바닥으로 쿵 쓰러졌어요. 사람이 넘어지면 자동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무방비하게 바닥에 상체를 갖다 박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코에서는 바닥에 찌은 충격으로 코피가 흘러나왔죠. 저는 가뜩이나 이 무서운 상황에서 피까지 보자 아예 손을 덜덜 떨면서 휴대폰을 찾았어요.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신속하게 와주신 구급대원 분들을 보고 나서야 그나마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은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신체의 전환 버튼을 꺼놓은 것처럼 모든 게 멈춰버린 모습들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가루를 타서 마시더니 그렇게 됐다고 우선은 정신없이 그런 말만 구급대원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분들이 즉시 난색을 표하시더군요. 그제야 제가 등줄기에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없이 휩쓸려 오느라 가장 쉽고 확실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 가능성을 배제했었구나. 그 가루가 바로 그거였던 거야. 어떻게 그걸 구해서 나에게 먹을 생각을 했지? 병원에 가던 길에 저는 당장 친정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들짝 놀라던 친정언니가 저를 위해 애써 침착하려는 게 느껴져서 그 순간에 눈물이 날 뻔했네요. 당장의 형부를 통해서 변호사부터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친정언니의 빠른 판단력, 그건 아주 옳았어요. 유능한 변호사가 금방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이 들고 있던 그런 약이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금지된 것이었죠. 남편은 신체 건장한 남자였고 시어머니께서도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반씩 나누어 탄 것을 섭취하고 즉각 신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었어요. 무섭더군요. 만약에 그걸 저 혼자 다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엄청난 것은 섭취량이 한 꼬집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꼬집을 아득히 넘어선 양을 그 두 사람은 거액에 마련을 해와서 저에게 다 먹이고 저를 끝장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심장이 불타는 듯 가슴이 아팠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깨어난 남편에게 저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으로 모두 설명이 된다는 걸 은연중에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저는 언제부터였느냐고 물었습니다. 파리해진 안색으로 병실에 누워있던 남편은 처음에 오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했다가 시어머니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런 거라고 했다가 요지부동인 저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서는 이제 어차피 다 틀렸다고 여긴 것인지 한숨과 함께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네 배경을 노렸어. 돈 많은 여자 물어서 어떻게 좀 해볼까 싶었어. 때가 되면 기회를 노려서 너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든 불륜녀로 몰아가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내 몫에 돈을 챙겨 이혼할 작정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거야. 너한테 얼마만큼의 돈이 생겼는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참겠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답은 바로 처음부터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잊지도 않은 사랑과 꾸며낸 배려를 예찬하며 혼자 놀아놨던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 그랬던 겁니다. 착각 속에서요. 철저히 속은 것이었죠. 남편은 직접 저를 처리하면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은 피하는 선에서 저를 없애려고 많은 궁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은 소재를 발견했던 거예요. 친정아버지를 잃고 나서 심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던 제가 결국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약에 의존하려고 했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 주변인들에게 처연한 척 힘든 척 굴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었고요. 남편의 휴대폰을 경찰 앞에서 확인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그 휴대폰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주로 제가 친정엄마 얘기를 했었죠. 시어머니의 주문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었는데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친정엄마까지 너무 그리워지면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엄청난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으로 저를 그렇게 몰아가려고 일부러 녹음까지 했던 겁니다. 저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게 안 되어도 정신병원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제 돈을 차지할 작정이었다네요. 결국은 제 돈을 다 자기들이 쓰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는 별 회괴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종자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면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던 시어머니, 알고 보니까 그가 만들어주셨던 반찬들 직접 만드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댁도 경찰들이 다 가서 조사를 하고 뒤져봤는데 왜 그렇게 반찬 가게 영수증들이 많이 나오던지. 참고로 마지막에 먹었던 오이소박이는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거 알고서 헛웃음이 흘러나왔네요. 시어머니께서는 과거에 개모임에서 사기를 치고 갯돈을 가지고 날랐던 과거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런 것마저 알게 되자 제가 알았다고 믿었던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가문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엄청난 사건에 잘못 휘말리지 않도록 형부가 많이 힘을 써주셨고요. 덕분에 그 두 사람은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며 저는 무사히 이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먼 친척분이 베트남에서 그때 마사지 사업을 시작하신 직후였는데 저보고 그쪽으로 요양을 오라고 먼저 권해주셔서 친정언니와 상의 끝에 거기로 가서 한동안을 지냈었네요. 나는 이제 너 보고 결혼하라고 안 할 거야.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지. 혼자 늙어 죽겠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내 동생 딱 책임진다. 그런 일을 겪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부치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외동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전 남편 그 미친 작자는 저에게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본인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라네요. 완전히 도른 놈이었죠. 그런 놈에게 속아서 평생 함께할 생각을 했었다니. 사랑에 염증이 들어서 그냥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 생각이었는데 이거 참 설마 베트남에서 제 진짜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베트남에 장기 출장 가 있었던 남자, 저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난 남자. 그 남자가 지금 현재 저희 곁에 있는 남자랍니다. 지금은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과거 일을 기가 막힌 것으로 치부하며 회상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네요.